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월급으로 우유를 줬다. 우리 생생경제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국내 1위 우유 업체가 재고가 하도 많아서 진짜 이렇게 했다고 하죠. 주변에서는 우유 많이 마시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해결책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콜센터, 또 유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시는 감정 노동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죠. 일하다가 특히 이 감정 노동 때문에 오는 우울증도 산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강세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어달리기를 잘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일까지 강세 흐름이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삼성전자 중으로는 하락을 하고 기계 중장비 중공업 업체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말씀드리면요.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3.16포인트, 0.65%가 상승하면서 2048.40포인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기 마찬가지였는데요. 상승폭은 거래소보다는 작습니다. 2.12포인트, 0.31% 전일 대비 상승한 682.13포인트를 코스닥 시장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렇게 분위기는 썩 나쁘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거래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수 13포인트지만 오른 종목은 500종목, 내린 종목은 318종목으로 오른 종목이 약 180여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흐름 보여주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들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을 하나 꼽아보라면 단연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요. 네. 사실 대우조선해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인 27.8%가 장중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과연 이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SK가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나 이제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SK는 대우조선 해양 인수 추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룹 SK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SK가 이 M&A계의 큰 손이고 M&A를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치로 보면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인수할 때도 과연 SK가 그런 반도체 경험이 없으면서 저걸 인수해서 잘 될까 했는데 결과치는 올 한 해 실적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성공적인 M&A였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루머까지 왔는데 사실은 발표를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속된 표현으로 뜨아했습니다. 그러니까 SK가 무슨 여력이 이만큼 될까요? 네, 여력도 여력이지만 미래 전망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결국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덕분에 SK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대우조선이 주가가 크게 오르자 중공업 주식들이 모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대, 삼성중공업 2%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아도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중공업 관련 주식의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 철강 주식들도 포스코 4%, 현대제철 3%대 강세 나타내면서 금일의 시장 장세를 이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SK그룹주는 왜 내려요? 이렇게 되면은? 인수하게 된다면 자금 부담도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히려 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돌았다는 건 정말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네. 좀 시장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물론 장중에 엄청난 규모로 SK가 하락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마감 전에 발표를 하면서 주가 흐름들을 상당히 돌려놓기는 했습니다만 다 돌려놓지 못했고요. 네.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28% 가까이 올랐던 것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 빠지지 않고 7%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SK는 17%나 하락을 했다가 마감은 마이너스 5%로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시장 흐름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해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오늘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전일 1.1%대 중반을 올라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습니다. 업종별로 따지면 의약,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또 하나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석유화학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호석유, 코롱 인더스트리 등이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통적인 한국의 그 비중이 큰 업체들이 상승하는 그런 대형주 강세 흐름들이 보여줬고,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어제 삼성전자그룹 에서 이쪽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형주가 조금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연말정산하면은 머리가 아팠거든요. 예. 계산도 복잡하고. 근데 올해 초에는 대란이 한번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하겠다라는 발표가 오늘 있었던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연말정산 결과를 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데, 지금 홈택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돼서 서류를 내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단 9월까지의 잠정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으로 이제 올해 예상 환급 결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제공해서요. 부족한 공제 항목 같은 걸 찾아가지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의 교육비 같은 것들이 출력은 되는데 이걸 다시 작성해서 회사 측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내야 됐는데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이제 대신 작성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호되게 당해서일까요? 예, 일단은 큰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좀 더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초에 정말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13월에 월급이라고 표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월에 세금 폭탄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될 정도로, 특히 고소득 근로자들에게서 이제 세금을 더 떼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불편이나 혼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 연말정산 같은 것들은 내년 2, 3월에 이제 보통 돌려받는 게 되는데 이게 총선이랑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한 달 간격 정도 돼서 만약에 그 당시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된다면 굳이 정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선거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일만은 아니고 잘 정비가 되고 좀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정비 작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이렇게 꼼수처럼 비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대해서는 좀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도 변화 또 못지않게 연말 맞으면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자산을 관리했느냐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필요가 하잖아요. 예.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재형저축, 뭐 연금저축, 금융상품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일단 연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세제 혜택도 주는 그런 상품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득공제 장기 펀드하고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소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600만 원을 넣었을 경우에 39만 원, 4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고요. 연말까지 가입하면 이제 8천만 원이 넘기기 전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자 배당 소득, 뭐 매매 차익이라든지 연간 1,200만 원까지 투자하면 10년 만기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혜택도 있습니다. 이제 월세 세액 공제라든지 주택 정약 종합저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소득 조건이 있는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 같은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이런 점이 좀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은 세금을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가입을 좀 신중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계 큰 얘기는 아무래도 오늘 뭐 SK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이 루머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이에 앞서서 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산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일단 이 수감 상태에서 풀려나서 적극적으로 M&A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1년에 그 경영활동들을 재개하는 이런 것들의 움직임인데 총수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의사결정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케이블 TV하고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CJ 헬로비전을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이제 인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뭐 거의 가까이 갈도록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건한 50% 이상을 이로 갈 수 있게 되고요. 유료 방송 가입자도 이제 750만 명 선으로 이제 껑충 튀게 되고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도 600만 명이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하게 돼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2, 3위 업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1위 사업자의 시장 독점으로 이어져서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뭐 이 가격이라든지 요금 인상 요인도 되고 서비스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제 정부가 인수합병을 승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 논평도 내보냈는데 독과점에 따른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 굳건한 1위 업체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요인에서 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적죠. 아무래도 이제 낮은 가격으로 하는 곳들이 뭐 2, 3위 업체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굳건한 1위가 있다면은 1위는 2, 3위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CJ를 통해서 그룹 내에서 조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헐값에 사려는 시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규모의 경제라고 말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이 소비자들은 좀 뭐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SK 브로드밴드하고 CJ 헬로비전이 합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가공육이나 적색육을 많이 먹으면은 발암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당국이 얘기를 했던데요.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그런 건데요. 이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뭐 일단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WHO가 밝힌 이제 이 발암 가능성에 관련된 경고량이 가공육 같은 것은 뭐 하루 6g 정도 50g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도 안 되는 하루 6g 정도밖에 섭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손문기 차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WHO의 조사한 결과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섭취당 6g이라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이 전 인구 이런 가공육을 먹지 않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화 이런 거 다 포함했을 테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가공육 6g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작은 소시지 3분의 1 가량이라고 하는데 하루 3개만 먹어도 경고량을 넘게 되고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같은 것들 잘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고프다고 할 경우에 막 핫도그 먹고 이렇게 되면 100g 정도 먹는 거는 유도 아니고 200g도 먹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건당국은 청소년들의 과다한 육류 소비에는 주의가 좀 필요하니만큼 국내 육류 소비 가이드라인 이렇게 연령대를 감안한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 보겠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 여기저기에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예. 이 서울시가 이걸 아마 다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수거 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일단 서울시가 이제 시민들을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직접 참여시키기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한 장에 2,000원씩 하루 10만 원, 월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 신고꾼 예전에 파파라치라고 했던 그런 것들, 카파라치 이런 것들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살 이상 신청자 가운데 동별로 한 5명 정도를 선정해서 교육한 후에 단속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이런 것들에 종사하도록 하진 않겠다 이런 게 서울시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계속해서 0%대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예.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개월째 0%대인데요.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하는데 11개월 연속 0%대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주부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신선식품, 채소, 과일, 어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91%가 올랐고요. 마늘도 33%, 파 43% 이렇게 올라서 농축축산물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11, 12월 달에는 이제 많이들 예전보다는 덜 하시지만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 딱 연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0%대 물가가 체감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산정하는 품목 같은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MB 물가다 해서 몇 가지 품목을 뽑아놓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그런 것으로 하면은 이 나중에 그 어떤 품목은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후문도 따를 수 있고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기존의 것들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세세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수급이라든지 농협을 통한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서곤 있는데 특정한 물가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우유가 많이 남는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자라는 캠페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우유업계 1위 업체가 월급의 일부를 우유로 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안 좋은 화제죠. 낙농가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유 업체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의 이수 한 박스,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연탄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기복 대표를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맘때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어르신들이 손발이 시립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연탄 지원은 매년 한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9월 말부터 다음에 3월 말, 4월 중순까지 연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원을 받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연세가 가장 많으시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들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가구들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 10만 가구가 지원 대상 가구입니다. 연탄 운반은 자원봉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배달료가 장당 100원, 200원도 붙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또 자원봉사자 없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일명 연탄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현재 연탄 한 장 가격 얼마 정도 될까요? 배달료 빼고 보통 평균 가격이 5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동네 그다음에 고지대 옥탑방 이런 경우에는 장당 배달료 한 200원부터서 700원도 하고 때는 800원도 하고 그나마 저 농어촌 상간벽지 섬 이런 마을인데는 장당 1,000원이 넘어서 사실은 연탄이 서민의 연료라고 하지만 요즘 없는 분들에게는 연탄마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분들 생활 환경이 좀 어떤가요?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장 250원 하는 그 연탄이 없어서 냉방에 지내는 할머니 모습. 연탄 하루에 4장, 5장만 있어도 하루 종일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냥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에 잠이 안 왔어요. 한 가구당 적어도 800장에서 1000장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연탄은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는요. 넘치는 우유 재고, 쓰러지는 낙농가 현황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유업체들의 우유가 넘쳐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남아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업계에서는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은요. 그보다는 이 공급 구조의 문제라든지 또 생산비 절감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유가 너무 남아돈다 이런 얘기가 한 몇 해 전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금년 10월 말 현재로 보면 분유가 한 2만 1,000여 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원유로 환산하면은 한 21만 톤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남는 게요? 네. 그럼 소비되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월 다르지만은 연간 우리가 소비되는 양은 한 350만 톤 원유로 환산해서 그 정도 되니까 21만 톤이니까 이제 전체적인 우리 생산량은 한 연간 한 210만 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350만 톤 중에서 140만 톤은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수입이 되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원유 생산량의 한 10%가 지금 재고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우유 재고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분유 재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분유면은 가루로 만든 그 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원유를 분유로 만들면은 이제 우유에는 약 90%가 그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건물로는 한 분유가 되는 거니까 21,000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액체 상태의 우유로는 재고 보존이 안 되니까 분유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거군요. 여기서 저도 기사를 보면서 계속 분유 재고량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는 우유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재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이게 갈수록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2년 사이에 4배가량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재고가 쌓이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우유가 과잉 생산되기라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유 소비가 이제 계속 줄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원유로 만드는 게 이제 백색 시유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음료라든지 또는 또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마셨는데 그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우유 소비가 근본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바 같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낙농 선진국 되면은 EU라든지 해운고 EU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FTA가 계속해서 체결되면서 이제 무관세 소위 TRQ라고 하는 저관세 또는 무관세 이제 분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분유 수입 분유 값싼 수입 분유가 사실은 우리 이제 원유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할 그 틈새를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나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가격 경쟁력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체들은 이제 값싼 분유를 수입 분유를 쓰죠. 교수님은 커피 드실 때 라떼로 드세요? 아니면 그냥 아메리카노로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라떼는 그러면 분유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일부 업체에서들은 그게 이제 우리 우유 원유로 만든 백색 씨유를 쓰는데요. 상당 부분 이제 분유도 쓰는 데도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요거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과자, 빵, 또 제가 열광을 하는 아이스크림 이런 게 다 우유로 만들어진 유제품이잖아요. 말씀하신 요거트라든지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의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가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우유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산 분유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대부분이 다 이게 수입 분유라든지 또는 관세가 낮은 혼합 분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걸 사용합니다. 혼합 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제 분유에다가 그것은 무슨 쌀가루를 조금 섞는다든지 이게 순수한 분유가 아닌데 거기다가 다른 이제 식품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는 걸 이제 우리가 혼합 분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과자 빵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업체들이 말이죠. 평소에 이제 그게 값싼 혼합 분유나 분유를 쓰는데 우리 이제 분유가 좀 남아 돌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싼 국제 가격으로 그런 업체들한테 공급 제한을 해도 그 업체들이 이제 그걸 우리 국내산 분유를 쓰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혼합 분유 수입 질이 좀 나쁘다고 하는 그런 분유를 쓰다가 갑자기 우리 분유를 쓰면은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군요. 기왕에 소비자들한테 익숙해졌던 맛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분유가 만약에 이렇게 수급이 맞은다 할 때는 이제 그런 가격에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분유가 지금 현재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분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이는 큰 원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낙농업체들은 어떤가요? 목장이 폐업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해 이제 부터서 재고가 늘어나니까 이제 낙농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쿼타를 좀 삭감하고 감산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쿼타를 초과해서 생산한 원유에 대해서는 정상 원유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그 가격의 그 이제 나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농가는 상당히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농가들이 뭐 다소 뭐 그 많지는 않겠지만은 뭐 폐업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의 상품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잖아요. 수급이 많아지면 좀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유 가격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유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제 젖소에서 짜기 시작하면은 매일같이 짜야 되고, 그것을 이제 바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는 사람과의 이제 거래를 하게 될 때, 이게 하루만 늦어져도 안 되고 또 뭐 그게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유를 생산한 사람이 그 사주는 사람한테 거래 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낙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적어도 뭐 생산비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낙농을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정부라든지 기타 단체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대체로 이제 그 연동제 소위 원유 생산비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맞추고 그에 따라서 공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 원유를 그 납유 받은 유업체들이 그것을 가공 처리해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매하는데 그 우유에 대한 원가의 원유의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또 내리지 않고 그러죠. 사실은 이제 그런 시장을 소위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물가 연동제를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낙농이 좀 완전한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성숙하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나가는 게 맞지만은 아직은 이제 그런 정도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도 보장해주고 또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쿼터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돼야 되나요?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제 그 근본적으로 농가들이 생산하는 원유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수요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수요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차원에서 이제 쿼터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낙농업에 일단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낙농업 하시던 분이 다른 업으로 또 바꾸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면은 일단 폐업하면서 드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품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낙농하는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한우로 간다. 그러면 자연적인 그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유업계, 뭐 낙농업계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대 박종수 명예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업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겸업금지가 아니라 경업금지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그 경쟁할 때 경자고요. 그 업은 이제 그 일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업종을 경쟁이 될 만한 같은 업종에 그 종사하거나 동시에 종사하거나 당분간 종사하지 못한다. 그런 거를 경업 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결혼 정보 업체 한 곳이 그 자신의 업체에서 퇴사한 다음에 경쟁업체에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판결이 있었었죠. 원고가 이겼죠. 네. 다 이긴 건 아니고 일부 승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경업 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 근거가 일단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결에서는요. 일단 그 결혼정보업체 A라는 결혼정보업체가 그 전 직원이었던 B 씨랑 약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 그 기간 중에였었죠. 퇴사한 다음에라도 3년간은 같은 직종에 취업하지 않겠고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만 원씩을 배상한다. 라는 그 약간은 좀 무시무시한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직원이 그 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직장이었던 A 결혼정보업체가 좀 괘씸하다. 그리고 실제 손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 판결을 청구했는데요. 그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이분 얼마가 청구가 됐어요? 그 판결이 이제 10분의 1로 된 걸로 봐서는요. 2억 9,900만 원을 청구했던 걸로 보이고요. 3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2억 9,900만 원 정도를 청구했지만 10분의 1, 2,990만 원 이제 인용 판결이 났죠. 근데 이게 사실은 회사하고 개인이 맺은 그 경업 금지, 그러니까 전직 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그 일단 모든 국민은 그 전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헌법상의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할 수 있는 근로권이 있는데요. 그거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계약이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요?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아무리 되는데요.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인을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불공정하고 반사회 그 질서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무효로 보는 판결이 그동안에 이제 대다수의 그 내용이었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러한 개인의 근로 선택,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있어서의 또 영업비밀이란 그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 두 개를 비교 형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의 그 영업비밀이 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좀 약간 재미있는 사안입니다. A라는 결혼정보회사는 결혼 관련 정보로 소위 말해서 이제 먹고 사는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B 씨는 A 회사의 커플 매니저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비밀을 다 알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한 달 만에 바로 경쟁회사에 취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정이 됐었던 거죠. 근데 경업 금지의 그 무시무시한 약정은 왜 체결하고 모르는 척했을까요? 이게 무효가 될 줄 알고 그런 걸까요? 아마 근무하는 기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가불간의 관계에 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보호할 만한 어떤 그 정보를 세나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개인도 그걸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업종에서도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회사에서 주요한 설비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다가 외국의 반도체 관련 경쟁업체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많습니다. 경우에는 뭐 사실 그 하드를 다 가고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법적으로 또 소송되고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소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의 머릿속에 체화가 된 거 있죠. 그러한 노하우는 근로자 개인의 노하우로 그 변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100%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들고 몸속 안에 들고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그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몸속이라는 건 머릿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몸속에 어떻게 저장하나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경업 금지 의무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없기도 하던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 일단은 그 영업 양도를 했는데요. 영업 양도. 예.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경업 금지에 해당이 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싸웠던 그런 좀 다소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통영시에 소재한 아주 작은 그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실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권리금 쪽으로 준 돈이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이게 굉장히 좀 그 격하게 붙었군요. 그 다투게 된 건데요. 네. 그 판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영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고요. 예. 영업 양도에 해당되면은 경업 금지 의무에 해당되고 영업 양도에 해당이 안 되면 경업 금지 의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짧게 말씀드린다라면은 임차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했느냐? 그다음에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느냐, 간판이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느냐, 그다음에 기존 직원을 그대로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업 금지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쓰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영업을 양도한 사람의 그 노하우나 모든 물적 무형의 자산을 다 쓰고 있으면요.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양도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가까운 데서 동종의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좀 도덕적으로도 좀 약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사안이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임원들에 속하는 이사나 또 감사분들은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감사는 회사에서 좀 핵심적인 그 어떤 그 직원 경영상의 결정들을 또 내리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정보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정보부터 고급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그 이익을 만약에 취하려고 한다라면은 회사는 굉장히 그 손해를 보고 개인만 아주 이익을 보게 되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는 그 자기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혹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하고 그 비슷한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 감사의 경업 금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겸직을 못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경업. 그러니까 동일한 경쟁이 되는 그 업종을 자기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겸직은 동일한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사나 감사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은 회사에서요. 해임을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 해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건데요. 뭐죠? 이사나 감사가 만약에 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거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래한 이익을 몽땅 반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사로. 그러니까 이득을 전혀 못 보게 돼 있죠. 그 단돈 그 100원도 못 보게끔 다 그 이익을 그 회사로 반환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이사나 감사의 직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거꾸로 자기도 모르게 이사회의 승인 없이 했다라면은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거나 그 개입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걸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축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분들에게 많이 자문을 얻어놓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업금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잠시 후 3부 이어지는데요.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특집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객들의 갑질, 그리고 이 감정노동자들의 우울증 문제, 웃다가 병든다고 하죠. 이 감정노동의 예방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